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19-203-286 판결 사건명 추심금 1. 자기압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경과로 수표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 상환 청구권이 지명 채권인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자기압 수표는 이득 상환 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 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 적극 자기압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 상환 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당시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득 상환 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효력 소멸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수표가 은행 등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기압 수표, 수표법 제6조 제3항, 자기압 수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기압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 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 상환 청구권, 이하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이라고 한다.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 역시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이때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자기압 수표는 이득 상환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 상환 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압 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 상환 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자기압 수표를 발행한 은행 등의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 채권자로서 체납자가 보유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국세징수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여야 하지만 제38조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41조 제1항 그러한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1조 제2항 이러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압류 채권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자기압 수표를 발행한 은행 등에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한다는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그 자기압 수표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추심권을 행사하는 압류 채권자로서는 체납자가 보유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자기압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 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압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이를 이득 상환 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 권능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졌다거나 이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 양도에 관하여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인 자기압 수표 발행 은행 등이 이득 상환 청구권 양도 및 이에 기한 채무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기압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 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 제시 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자기압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얻은 발행인인 은행 등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하고 그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대항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자기압 수표의 교부로 이득 상환 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 통지 권능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기압 수표 교부 사실 자체만으로는 당연히 민법 제450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기압 수표의 이득 상환 청구권 역시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양도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인 자기압 수표 발행 은행 등은 이득 상환 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상의 하자나 그 밖의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해당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분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체납 처분으로서의 채권 압류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이것이 없는 때에는 채권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상의 하자나 그 밖에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는 해당 압류 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19-224-23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 1. 투자 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 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약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자 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 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시기. 손해의 발생 시점.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 투자 원금에서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중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 및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투자 원금에서 그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이하 미회수금이라 한다. 미회수금 중 해당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또는 중도 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의 잔존 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 환매일 이후로서 수익증권의 잔존 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 미회수금도 확정되므로 미회수금 중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도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5.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를 산정하는 때 공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 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2-280-28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 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 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의 분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허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피고가 부담한다.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갑 등이 미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시의회 의원 을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 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 발언들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서는 위 발언들을 행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229-827 판결 사건명 청구 2의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유동화 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 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소급 9. 기술보증기금법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 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 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에 적용되고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유동화 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을 전제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이고 문헌상으로도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 보증 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 후에 유동화 회사로부터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도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을 적용할 경우 유동화 회사의 상환 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 채무 범위가 달라져 부당하다. 셋째, 이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회생채권 등을 양수한 때에는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법적 규율에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9.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다 259-743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적극.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직접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2. 다가구 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인 갑이 을의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다가구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고지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임차 보증금 총액만을 기재하였는데 이후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결과 을보다 선순위의 임차인들이 갖는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으며 다가구 주택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을이 배당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 근저당권 등에 대한 우선 배당 결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갑이 다가구 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0다 225-138 판결 사건명 대여금 청구의 소 영업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 연대 채무 및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 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영업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영업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2다 279-795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의 규정 취지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5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 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3-246-60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집합건물의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이하 분양자라 한다.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시공자라 한다.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 이하 제1채무라 한다. 제1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 책임의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 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그 범위에서만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분양자의 무자력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무, 이하 제2채무라 한다. 제2채무 등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도 소멸한다. 그러나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제1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제2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제2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제1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 범위, 제3항은 시공자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 발생 요건 및 소멸 사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함으로써 양채무가 서로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제2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제1채무가 소멸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3-269-139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헌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헌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 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체결 무렵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 병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아파트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병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위 아파트에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하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갑이 을에게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을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병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의 현실 인도 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갑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2023다 273-206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 소극 및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맞춰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원인 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맞춰진 경우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맞춰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 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맞춰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주의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 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의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의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 적극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의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의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의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 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의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 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탄로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